1961년 5.16 혁명 공약은 부정부패 일소와 기아선상에서 헤매는 민생고를 해결하리라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보릿고개는 넘기기 어려운 고개였습니다. 꽁보리밥은 아무려나 우리들 밥상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100% 보리밥, 곱살미. 숟가락만 대도 후두둑 밥알이 떨어져 내리고 목에서 꺼끌꺼끌 소리가 날 것 같던 꽁보리밥. 그래서 찬물에 두옷을 말거나 나박김치 하나로 범벅을 해서 넘기곤 하던 곱살미는 우리의 성년기를 가장 배부르게 해준 음식이었습니다. 없어서 못 먹었단 게 곱살미밥이라도 배부르게 먹으면 괜찮은데 곱살미밥도 없어 못 먹었단 게 그때는. 참 맛있지 곱살미 그놈. 요 한덩거리하고 요 풋고추 없어 농촌에 풋고추 그놈 된장에 찍어서 요놈 비 먹으면서 그냥 그놈 보리지금만 먹으면 시방은 내가 저 입이 고급이 돼 그런가 시방 쌀밥이 어떻게 그렇게 맛있죠? 참 맛있지. 알람미를 아십니까? 옛적 베트남 땅 안남에서 나는 쌀이라고 해서 알람미라 부르던 이 수입쌀. 도시 사람들의 젓가락으로는 도저히 떠올릴 수 없이 풀풀 나던 이 쌀밥을 먹을 때까지 쉬 배고파진다며 아이들을 깡충거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를 사려면 옛날 비단 사기만큼이나 어렵고 비싸지만 또 요즘 사람들은 못 내려고 모시옷이나 삼배옷을 찾지만 그러나 몇십 년 전 그렇게 습기 찬 골방에서 배를 짰던 우리의 노인들은 지금도 찬바람이 불거나 굳은 날이면 허리가 쑤시고 팔다리가 시립니다. 참 허리가 아프나 팔이 아프나 죽으나 사나 해놓은 건 줄 알고 그래 짰지요 뭐. 그래서 참 배 한 필이면 잘 짜면 그저 좀 더 흥둥둥 좀 한 나달 되고 그러자면 한 사흘이면 이렇게 한 피씩 짜내면 시어머님이 참 재보시면 많이 짰다고 배빠도 잘했다 이랬으면 그게 좋아서 그걸 모르고 살았는데 시방은 이제 늙으니까 그게 참 병은 빙이요.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부태 닿던 날에 허리도 아프고 그렇지만 시방 신여상들은 아주 편하고 편해도 더 죽는다고 야단들 해지 그런 걸 해요. 그리 오래되지 않은 세월 속에 사라진 소리, 다듬이 소리. 배틀로 짠 광목이나 모시의 삼배는 비누가 없던 그 시절 볏짚이나 콩깍지를 태운 채를 물에 받쳐 만든 잿물에 빨래를 하고 풀을 매겨 밤늦도록 다듬이질을 해야만 했습니다. 풀을 서울 동작구 하나를 공급하는데도 미흡한 시설이었지만은 호롱불을 켜고 전기 절약의 실황을 중계방송했던 그때로서는 만세삼창을 할 정도로 감격에 푹받쳤던 순간이었습니다. 역시 전등은 보기에도 좋았고 비춘이 더욱 좋았습니다. 전기 사업은 국책 사업으로 지방으로 확장됐는데 미국 기술자들이 운전하는 생전 처음 보는 대형 트레일러가 지방에 나타나면은 의뢰의 동생 하나씩을 등에 업은 소녀들, 그리고 기계충으로 얼룩얼룩한 박박머리의 소년들, 6.25 전쟁으로 부상한 상이용사들까지 뛰쳐나왔었습니다. 부엌에는 등잔을 켰던 큰통 성냥이 그대로 매달린 채 신묘한 전등 아래 동서들끼리 호박을 다듬던 그 시절, 처마 밑에 두 가닥으로 들어와서는 문득 눈부신 광채를 발산하던 그 오묘한 물건. 그래서 할머니들은 신통한 전구에 새까맣게 낀 파디똥을 답고 거미줄도 걷어내곤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그 전등 아래서 안전뱅이 책상에 머리를 맞대고 남은 창호지를 찢어 습자도 했었는데 왜 그렇게 공부가 잘 됐는지
비록 전등은 달렸으나 전기질도 돈을 주고 남의 곡식을 산다라는 뜻이 있긴 해도 가장 귀한 것을 사기 위해 가장 아까운 것을 판다라는 장터의 물물교환 개념이 뒤섞인 쉽게 정의할 수 없는 내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상도 예천 같은 곳에선 쌀을 장에 내다 파는 것을 쌀을 바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쌀 같은 거 바치러 오면 다마다 대강부지들 바치는 사람, 대주는 사람 있어요. 그래 갔다 오면 다 바치긴 바치지. 바치가지고 돈이 편한데 그렇죠. 그는 바쳐가지고 그러면 여러 밑까지 하다 보면 아무것도 쓸 것도 없고 그래 전부 이밖에 돈이 안 된 게. 이밖에 돈이 안 된 게. 쌀 한 대 바쳐봐도 뭐 엄청 만약에 쌀을 한 대 바칠 것 같으면 사봐도 이제 고등야 한 손 사면 잘 사지요. 옛날에 다른 것지만 뭐 그전에 한 대 건너 바치면 그걸 사는 거야. 요거 쪼베 사고 저거 쪼베 사고 여러 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아들하고 그래 먹고 사는 게라고 살았어요. 그때 우리 여인들의 가장 슬픈 단어는 친정이란 말이었습니다. 가난한 친정을 떠나와 또 가난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집살이에서 이렇게 장터에서 친정 언저리 사람만 만나도 눈물부터 글썽이었습니다. 돼지 순대 몇 점과 시래기가 담긴 국밥 한 그릇 놓고 난리통에 안타까웠던 친정 안부며 이쪽 안부를 전해받고 전하다 보면 국은 식어버렸고 또 집에서 풀떼죽을 먹고 있을 식구들 생각에 혼자 먹는 것이 죄 짓는 것만 같아 그 서름으로 무서운 도깨비를 잡아서 묶어놨더니 몽당 빗자루로 변했더라는 얘기. 호랑이가 수수깡에 찔려 수수깡이 빨갛게 됐다는 얘기는 몇 번이고 들은 얘기였지만 언제나 새롭게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얘기를 듣는 사이 고구마는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뜨거운 고구마를 입으로 호호 불며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그것도 모자란 듯 건너방 삼촌이 구덩이에서 꺼내준 큼직한 무도 배추뿌리도 깎아서 먹었습니다. 무는 먹기도 푸짐했고 사각사각 목구멍을 잘도 타고 넘어왔지만 먹고 난 뒤에는 괜스레 트림이 넘어오고 배가 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콩찌거리 먹고 무수밥 먹고 굶기가 일이야. 그래서 선부라는 것은 그때는 선부라는 것이 시험자 듣고 굶는 것이 일이야. 맹물 먹고 한 것을 살았어. 요새는 금비를 갖다 집어넣는 게 넌 한마디에 5씩이 나는디 그전에는 그런 비료가 없기 때문에 화약이 없어 발달이 안 된 게. 그러니까 넌 한마디에 한 섬 먹고 한 섬 반 먹고 그래. 그러면 2가마니 반 3가마니 요새 말로는 그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보니 그것을 내 작업자 중으로 내놓아야 됐단 말이지. 너무 곡수 주워버리고 나머지 갖고 먹으려니 먹을 것이 있어야지. 아이들은 눈이 쏟아지는 날에도 먹는 타령을 늘어놨습니다. 저 눈가루가 쌀가루면 좋겠다. 시루떡이나 해먹게. 아니야 밀가루라도 좋지. 수제비 해먹게. 눈가루에서 시작된 먹는 얘기는 끝도 없이 계속됐습니다. 눈가루가 쌀가루로 보이던 시절 아이들은 펑펑 쏟아지는 한방 눈을 손에 가득히 담아 입김으로 녹여 먹기도 하고 넓은 마당을 휘젓고 다니며 쌌습니다. 동네 우물은 가뭄만 들지 않으면 버들잎을 띄워주던 인심이 조금 남아 남의 물찌개에도 물을 퍼주는 여유도 있었고 또 아낙네들이 모여서 쌀도 씻고 빨래도 하고 이슥한 밤이면은 남정네 눈을 피해 등목까지도 할 수 있었던 공동의 부엌이자 목욕탕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물차 왔어요. 지악스럽던 누렁이도 나몰라라 누워버린 한가롭던 여름날 오후. 물차. 이 한마디는 동네를 금세 비상 걸린 군대만큼이나 어수선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이 집 저 집에서 양동이다 물찌개다 다라이라 불렸던 커다란 물통까지 머리에 이고 또 2손에 든 아낙네들과 까까머리 어린애들이
급수차를 향해 일제히 몰려나왔습니다. 이때는 전 가족이 급수작전의 용사처럼 나서서 결사적으로 급수차에 매달렸습니다. 이웃끼리 서로 물을 먼저 받으려고 몸싸움, 눈싸움도 벌였고 겨우 차례가 온 연세 지긋한 아주머니들은 금세 꺼져버릴 것만 같아 염치도 잊고 까만 고무호소를 입에 물고는 연신 빨아댔습니다. 2통이나 받았으니 이제는 가라고 하는 급수원의 말도 아랑곳 않고 한 통만 더 받자고 조르는 애원 섞인 표정들. 피 같은 물, 한 방울이라도 바닥에 흘릴까. 밥 좀 줘요. 낯선 대문을 두드릴 때 빈 깡통 내밀기가 죽기보다 더 수치스러워 돌아 나오며 울던 우리 소년기의 봄. 봄의 보릿고개를 넘기면 가을 피고개가 기다리던 우리들 사계. 그리고 불과 10년 전도 안 된 그 무렵까지도 모든 것이 가난으로 타태지던 그때. 일할 거리도 없던 봄날, 그나마 일한 만큼 대접받을 수 없었던 그 봄들. 나들이라고는 군대 간 아들 면회길이 고작이었던 우리들의 가련했던 어머니들. 19이 시집 와서요. 시집살이도 많이 하고 기껏같이 좋은 세상에 났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왜 옛날에 생겨나서 고생도 많이 하고 시집살이도 많이 하고 보리방아 찍기 싫고 또 물레질해서 명자서 질삼했고. 그런데 귀경도 옛날에는 시상이 이렇게 발달됐다 구경이 좋다더라도 내외하고 문 밖을 안 나갔잖아요, 여자들이. 그래서 귀경도 못하고 만날 집이만 있다가 우리 아들들이 뭐 시켜줬어요. 귀경이라는 귀경은 뭐 고수동굴이니 뭐 저기 성주굴이니 뭐 그런데 다 가봤어요. 가는 데는 다 가시오. 이제 귀경 다 댕기고 내년 봄에는 이제 비행기 태워서 제주도로 한번 가면 이제 다 되는 거예요. 잠시 쉴 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자칫 영문과 막다뜨기라도 하면은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리다가 다치는 일도 흔했고, 잡히는 날에는 영무실 한쪽에서 꼼짝없이 무릎 꿇고 벌을 서야만 했지만, 다시는 열차 훔쳐타지 않겠다는 반송문 한 장과 그래도 학생이니까 봐준다는 너그러운 말 한마디로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잠자리 인심은 그닥 나쁘지 않아 걷느라 부을 대로 부은 2 다리와 허기에 지친 몸을 시골 어느 곳에서든지 하룻밤 좀 하는 부탁 한마디로 누울 수 있었지만은 무전여행 나선 사람들로 인한 민폐도 적지 않았는지 1962년 9월에 어느 신문에서는 경찰이 무전여행하는 사람을 단속에 나서고 이들을 발견하는 대로 귀가 조치하겠다 하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여행은 여전히 있는 집에서나 가는 곳으로 알았던 60년대 초. 학교에서 가는 수학여행조차 흔하지 않았고, 그 흔치 않던 수학여행을 학교에서 간다고 하면 보릿고개 넘기느라 허리가 휘어지던 부모들은 여비 마련에 무던히도 애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때 시골에서 의뢰에 가던 서울 수학여행에 드는 비용은 2박 3일에 기차싸까지 포함해 대개 3,000환 정도.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15,000원쯤 되는데 그것조차 마련 못해 수학여행을 못 가는 학생이 절반을 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사정 아래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잡비 또한 여유가 없기 마련이어서 호주머니에 꼬깃꼬깃 접어 넣어둔 100환짜리 지폐 몇 장은 제일 갖고 싶던 거 사는 데만 썼고, 그것도 몇 번씩 셈을 맞춰가며 샀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살 수 없었던 아이는 친구가 산 장난감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한 번만 만져보자고 애걸하다시피 하는 안쓰러운 광경도 그 당시엔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넉넉지 못한 수학여행비는 잠자리마저 불편하게 만들어 한 방에
17명씩 끼어 새우잠을 자는 일이 허다했고 의뢰이 걸어다니며 하던 서울 구경길에 전차라도 타면은 꾸벅 북상했고 가을비가 내리면은 철새를 따라 여로를 나무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고칼노릇이라고 제주를 감탄하던 할아버지는 차츰 줄어들었습니다. 원족사만 나와선 연시를 우물거리며 구경하던 할머니도 드물었습니다. 늘 서럽고 흐느끼고 또 가진 것 없고 모두에게 안쓰러웠던 공마단 그 사람들. 닥치는 대로 옷을 걸쳐 입고 무대에 섰고 그 옷이 뜯어지면은 부랴부랴 분장실에서 꿰맸던 방랑의 시대. 그들의 흘러가는 모습을 따라 우리들의 어딘가도 따라 흘러 우리 모두가 가난의 옷을 입고 유랑하던 시대. 그들의 보잘것없는 고개라도 우리들 마음의 빈터에 무언가 채워지던 시절. 대처 사람들에게는 이 강산 낙화요술을 구성지게 부르던 남인수의 죽음이 그토록 설게 생각됐다지만 시골 사람들에게는 매일 귀에 익던 공마단 트럼펫 소리가 떠나간 서운함이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가 실종된 지 이제 30년. 무대 위 고개사의 몸짓을 고즈넉이 따라가던 우리 소년기와는 달리 이제 무대 위의 사람들은 대중들로부터 포위당한 채 어딜 가도 꼬마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겹겹이 에워싸서 큰 고역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은 겹치기 출연해 방송에 다른 데 쓸 곳이 많지만은 눈 딱 감고 감춰놓았던 하얗고 빳빳한 무군의 달력을 꺼내 책 겉장을 쌌습니다. 책 겉장을 싸고 남은 달력이나 빳빳한 미군 종이는 또 할머니한테 들키기라도 하면 영락없이 종이봉투로 만들어져 고급 샌베이 과자 봉투로 팔려나갔습니다. 딱지종이 만들기도 귀했던 종이. 그래서 손수건이 있을리 만무했던 그 시절. 코 닦는데 종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인류 신사였고 그저 손가락을 집어 코를 잡았고 숙달된 아저씨는 한 손가락으로 처리하고는 담벼락이나 볕단에 쓱쓱 문지르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60년대 초 이른바 넝마주의라고 불리우던 폐품이나 휴지 줍는 이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이 골목골목 쓰레기통에서 모아온 폐지는 폴프로 다시 재생돼 그때까지만 해도 고급 양지인 갱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말똥종이라 불리던 마분지가 생산돼 앞은 하얗게 맨들맨들하고 뒷면은 누렇고 해가 바뀌어 손자의 토종 비결을 보면서도 운세보다는 사람은 바른 마음, 바른 행실을 갖춰야 되는 거요 하던 할아버지와 날 잘 받아야 장은 재만 나는 거요 하며 정월 초 아흘에 손 없는 나를 짚어주던 할머니의 생활 지혜 속에 우리는 커왔고 시집살이 10년이 넘은 며느리도 그 슬기, 그 사랑은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노인은 우리들 가정의 기둥이자 석가래였습니다. 지금은 얘기꾼 할머니와 그 옛날 얘기에 흥미를 가진 아이들조차 드물지만 그때 우리들 할머니는 바로 동화책이었습니다. 여염집 여자나 하는 글이라고 은문이라고 읍수히 여기던 한글조차 깨우치지 못했지만은 윙윙 바람소리가 문풍지를 때리고 사립을 들컹거리게 하는 겨울밤 할머니가 드디어 옴니버스로 엮어가는 옛 얘기는 또 듣고 또 듣지만은 지금 그 어느 동화책 얘기도 그만한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잊지 못할 농한기에는 비닐하우스로 오이, 상치 등 고등 채소류와 딸기, 수박과 같은 여름철 과일을 재배하고 있고
농번기 벼농사가 부업처럼 느껴지게끔 과수 재배와 축산까지 손대는 농가가 늘어나 전천후 농업, 전천후 농가라는 말이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오늘의 농촌 현실입니다. 만능 농기구라는 경운기의 등장으로 쟁기도, 썰에도, 지게도 구시대의 유물로나 남게 된 오늘. 옛날 사회생활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던 트랙터, 콤바인까지 우리 농촌에 들어와 일일이 사람 손이 가던 농사일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영농 기계화에 따라 경지정리 작업과 수리 사업도 활발해져 90년대는 산간 지방을 제외한 전체 경지가 기계로 농사짓기에 알맞게 정리되고 천수답도 사라지리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요즘, 무공의 농약의 등장으로 농약 중독에 시달리던 일도 옛말이 돼버렸고, 석유를 뿌려 병충을 잡던 논에는 지금 항공 방제가 예사롭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꿈처럼 여겼던 쌀, 보리 등의 주곡 작업은 이미 현실로 나타났고, 지난 81년 이후 이루어진 6년 연속 대풍으로 식량 부족, 쌀값 파동과 같은 낱말들을 채 새겨보지도 못하는 것이 80년대를 사는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해외다 30여만 대를 수출하고 앞으로 100만 대를 수출하는 것은 그리 멀지 않은 것입니다. 할아버지도 손자도 끌고 밀며 하염없이 걸어야 했던 피난길의 그 고생은 접어두고라도 고철로 만든 자동차조차 신기하기만 했던 것이 겨우 30년 전 일인데, 7,300대뿐이던 자동차는 이제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안전도 시험을 위해서는 차 몇 대 부숴보는 일이 아깝지도 않고 10년은 너끈히 더 쓸 것 같은 차체인데도 영업용 택시라면 무조건 3년 6개월 만에 폐차시켜버리는 오늘. 자동차의 본산인 미국이나 캐나다에 올해만 30만 대, 1조 원어치가 넘는 국산차를 수출하고 2, 3년 안에 100만 대를 수출하게 된다는데도 새삼스럽게 여기지 않는 오늘의 젊은이들. 이민 10년 만에 서울 아시안 게임 보러 고국에 들렀던 교포가 오히려 더 놀라워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한국을 처음에 떠날 적에는 포장 안 된 길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어디든지 다 포장이 잘 돼 있고 길이 어느 세계 어느 나라를 여행 1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 군인들은 일반인들 것보다 더 세련되고 향기로운 비누를 각기 쓰고 있습니다만 40, 50대 중장년들이 군대에 있을 때 쓰던 이른바 똥비누로 머리를 감아 머리카락이 빠졌다는 사건이 바로 탈모비누 사건입니다. 해방 전에는 화장비누, 세탁비누가 배급제가 돼가지고 물건이 아주 귀하고 구하기도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해방 직후에도 화장비누는 국내 생산이 없어서 미군과 그 PX에서 획류돼 나오는 화장비누를 사용하고 또 세탁비누 가지고 세수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았지요. 1947년도 그 전후에서 이북하고 이제 물자 교환을 해가지고 흥난표가 붙은 그 화장비누가 들어왔던 적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의 세탁비누보다도 이제 품질이 훨씬 좋지 않았습니다. 또 세탁비누도 그 군납을 했던 세탁비누가 병사들이 그 세탁비누를 가지고 이제 그 머리를 감았을 때 머리가 아주 그 따가워가지고 그 아주 서동이 일어났댔는데 그 이제 탈모비누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 후에도 많이 그 말썽이 생겼댔죠. 그 비누로 이름도 생소한
월천꾼이라는 직업이 생겨난 것도 그 무렵. 어른은 2원, 어린아이는 1원을 받고 업어서 개울을 건네주는 사람이 월천꾼인데, 한때는 지게벌이보다 낫다는 소문이 나서 서울의 답심리 등 변두리 일대에는 꽤 많은 월천꾼이 몰려들어 60년대 말까지 그 명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마장동으로 다니는 그 이제 고기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특히 이제 그 한양중고등학교 그 이제 등교하는 학생들, 그래 이제 그걸 뭐 똥물에들 빠져서 개천에서 빠져서 어버 건너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양쪽으로 따지자면 한 200명 걸 잡으면 될 거예요. 한 5, 6명이서. 아주 무거운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시라 그러고, 학생들 저거 한 사람은 그냥 그 뭐 목마다시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씩 건너주고 그런 식이었어요. 배가 없을 때는. 불과 6, 7년 전만 해도 하루 한 번 연락선이나 토선으로 건너야 했던 육지와 섬이 곳곳에서 연육교로 연결되고 다리 위에 또 다른 다리가 놓여지는 오늘. 모처럼 고향 나들이 간 도회 사람들을 고향은 다리로부터 편안하게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1965년까지 철교까지 합해야 3뿐이었던 한강다리는 이제 18개로 늘어났고, 제2, 제3 한강교니 하고 부르던 다리 이름도 각기 개성을 띠며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마포의 새우젓배는 유람선으로 바뀌었고, 뚝섬 나루터는 젊은이들의 수상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의 국민학교 입학식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 가기 위해 책벌을 머리에 이고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급류를 뒤뚱거리며 건너야 했던 우리 아이들의 통학길. 그리고 20년 혹은 30년 전 정처 없이 한 조각 나룻배에 몸을 싣고 낯선 남쪽 땅에 피난와 선생님들의 행색도 아이들과 다를 게 없어 무명옷이 다반사였고 해진 군화를 신고 다녔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수선을 했을 망정 당시 유행했던 류마이를 입고 나오면 여학생들은 눈부신 듯이 감탄을 하곤 했습니다. 비록 가만히 교실을 겨우 벗어난 학교라 해도 복도며 천정이며 벽은 모두 목조였기 때문에 찌익찌익거렸으며 삐걱삐걱하는 비명이 당시는 가장 큰 소음 공해였습니다. 그래서 복도를 지날 때는 발 뒤끝을 들고 사뿐사뿐 걸으라는 지시가 모든 학생의 학교 생활 규칙 제1장으로 여겨졌습니다. 교실에서의 1945년 해방은 우리말 독본을 다시 꺼내 읽는 감격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족의 수치를 겪지 말자는 각오가 교실마다 선명한 구호로 나붙여지기도 했습니다. 교육의 의지도 높았고 교육의 신념도 굳었지만 가르칠 환경은 참으로 황폐했던 그 시절. 토막 분필 그리고 쌀이나무를 꺾어 만든 회초리만이 선생님 곁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며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싣고 이름 그대로 총알처럼 달리던 총알 택시의 횡포 속에 저물어 갔습니다. 그래 어쩌다 남산 야외음악당에서 추석맞이 시민위안회가 열려도 집이 먼 사람들은 흥이 무르익을 무렵 슬슬 빠져나갈 궁리를 해야 했고, 큰 맘 먹고 오페라표를 샀더라도 집에 갈 방도를 미리 손써두어야만 안심하고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온 도시가 물난리를 겪어야 했던 그때, 밤 시간을 차압당한 가장들은 집에 갈 걱정에 일손을 일찍 놓아야 했고, 제사조차도 친척들 귀갓길 걱정 때문에
혼백이 내려온다는 자정 훨씬 전인 초저녁에 지내버리는 본의 아닌 불효도 불가피했었습니다. 또 한겨울에 느닷없는 폭설이라도 내리면은 통금에 묶여 전화 사정조차 여의치 않던 그때 여관 찾기에 허둥대다가 만원 여관에 내실이라도 좋아하고 기어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통금은 우리의 일상을 원격 조종했고 밤은 늘 쫓김과 어두움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여름날 그 찌는 판잣집 안방에선 견딜 수 없어 골목길에 나와 어쩌다가 눈을 붙이다가도 방범대원과 시비를 가려야 했던 그때 경찰서 보호실엔 통금 위반자들의 구차한 사연이 가득했고 닭장차라고 자주 섞어 부르던 호송차를 타고 직결심판소로 향하면서도 제주도에서 가돌라와 통금이 뭔지 모른다는 애처로운 하소도 하고 해외 동포인 양 서툰 외국어로 시부렁거리다가 바로 버림없고 그야말로 호구지책의 허덕이었는데요. 그것은 오늘날 대기업이 주로 자기 실력으로 뽑는 경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죠. (1950년) (1960년) (1970년) 그 고난의 취직 전쟁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못할 것 같은 막일이었지만은 호구지책으로 시작한 일들이 끝내는 천직으로 끝난 우리 노년의 세대들. 그러나 그 세대들의 후대가 주역이 된 오늘 우리 산업사회 구조는 일터가 없어서가 아니라 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 오히려 스스로 실업을 선택하는 변화까지도 그려가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 아무리 저임금이라 해도 그나마 일할 직장이 턱없이 모자라 헤매던 시절, 성실히 일한 만큼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기대조차 가질 수 없던 시절, 그 시절을 아픈 경험으로 보내고 우리가 펼쳐가는 오늘은 연명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구인난의 시대에서 복지의 삶을 열매 맺으려는 많은 사람들의 각고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갖게 된 직업의 종류만도 1451종에 이릅니다. 그리고 올 3월 바람은 늘 검게 탄 얼굴 위로 할퀴듯 불어왔고 맨발에 와닿는 바닷물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굴 따는 호미, 조새는 쉴 틈이 없었고 돈 되는 것이라면 바지락, 맛조개, 작은 꽃게까지 가리지 않고 잡았습니다. 바닷바람에 절어 해송 껍질같이 거칠어진 손길로도 끊임없이 그물을 깁던 노인들이 밀물에 맞춰 그물을 거들어 나오면 갯바위 고둥까지 긁어 모은 바구니를 들고 갯마을 여인들은 줄지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백아가씨니 황포도태 같은 노래가 유행하던 60년대 중반까지도 그렇게 하루 종일 갯벌에 살아봐야 손에 들어오는 참으로 한심할 뿐이었습니다. 잘 버는 날은 한 60원도 벌고요. 못 버는 날은 또 한 40원도 벌고 100원도 벌고 90원도 벌고 대충 없어요. 그 정도죠 뭐. 어렵죠 뭐 하는 게. 애들 공부도 그저 겨우 보태니까 가르치죠 뭐. 1965년에 국립영화 제작소 팀이 만났던 이 갯마을 여인이 하루 종일 번 돈 40원은 그때 겨우 쌀 반대를 살 수 있는 돈에 불과했습니다. 갯마을 여인네 일은 그러나 갯벌에서 끝나지 않아 손바닥만한 땅에도 빠짐없이 농사를 지었고 바윗돌을 날라 방파제 쌓는 일도 남정네 못지않게 해냈습니다. 더러는 물속조차 마다 않고 해녀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 요즘이야 제법 먼 바다에도 양식장을 가꾸어 동력선으로 어렵지 않게 김을 걷어오지만 통통배 한 척 구경하기 어려웠던 그때 겨우 10몇 년 전까지도
김양식은 작은 목손에 의지해 일일이 손으로 따온 검정 고무신과 보습, 몇 짝, 쌀, 면말 바꿔가면은 장작 마련한 사람들의 그 해의 겨울은 그런 대로 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산판 장작이라도 살형편이 되는 사람들의 경우고 쌀되박 팔기도 급했던 보통 사람들의 겨울나기는 남산이나 관악산, 구봉산에 땔감하기로 끝도 밑도 없었습니다. 철도, 침목도, 전봇대도 나무 아니곤 어쩌지 못하던 그때, 그래서 손바닥만한 널판지도 곧 돈이었고 전쟁통에 얼기설기 지어오는 판잣집이 헐릴 때도 송판 한쪽, 강목 한 토막도 세간 챙기듯 챙겨야만 했고, 집안 칸 늘리거나 없는 살림에 자식 분가라도 시킬라 치면은 나무 아니고는 차양 한 조각 마련할 수 없었는데도 우리 아이들은 그저 풀 한 폭이 살 수 없는 산에 메아리를 살게 나무를 심자라는 나무 심기 노래로 고무줄 뛰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민둥산은 늘어갔습니다. 해방 당시에만도 풀 한 폭이 없던 이른바 황폐임야가 44만 정도였던 것이 50년대를 마감하던 1959년에는 67만 정도로 늘어났고, 나무 씀씀이는 더 늘어나 산은 더 헐벗어만 갔습니다. 게다가 밀가루 사방이니 나일론 사방이니 해서 사방 사업이 거칠게 맴돌았고, 때문에 해마다 물난리와 가뭄난리가 심해갔지만은 우리들 생활은 1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가뭄과 물난리 겪으면서도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여유조차 가질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민둥산마저 더 헐벗게 한 것이 도벌이었습니다. 냉이풀과 쑥죽을 견디다 못해 수십리 산길을 몰래 올라가 그나마 남아있는 나무를 베다 판 우리들의 생계. 그리고 나라 전체를 봐서도 60년대 포탄 껍질을 매달아 마치로 두드리는 종소리를 따라 우리들 그때 옹색하던 성탄절이 찾아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은 한국의 아이들을 위하여라는 글씨를 찬 미군 트럭이 소세지며 닭고기며 생전 처음 맛보는 시레이션 음식을 부리고 가면, 또 장난감 자동차를 따라가며 신기한 눈빛을 보내는 아이들을 보면, 그리고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성탄 선물 앞에 서면 그날은 모두가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1년에 한 번 예배당을 찾는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무엇을 받는 날이 돼버렸고, 신발 잃어버린다고 말리는 어머니 몰래 가본 예배당 맨땅 혹은 가마니 바닥에는 전쟁으로부터 혹은 가난으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예배는 딴전이었고, 연필이니 공책이니 또 드로프스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해서 목사님의 성부, 성자, 성신의 삼위축도까지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옅고 성극으로 꾸며지는 음악 예배가 시작되면 마룻바닥에 놓인 톱밥 난로 타들어가는 소리 따라 종이 왕관 쓴 헤롯 왕가, 쌀이 지팡이 짚은 동방박사, 그리고 구유가 아닌 아기 예수 아는 마리아가 풍금소리에 맞춰 노래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브리핑 차트 같은 거리식 찬송가를 따라 탄일종이 땡땡땡 하며 손뼉 맞춰 노래 불렀고, 전쟁통에 부모를 잃은 고아들은 쓰리쿼터를 타고 미군 부대에서 그들의 성탄일을 맞으며 선물에 고맙다며 어설픈 무용으로 답례를 했었습니다. 따뜻한 부모의 사랑을 잊어버린 고아들을 망정, 우리 자유대한의 어린이들은 이렇게 행복하게 씩씩하게 무럭무럭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성 돌던 그때, 달동네는 가난했지만 담벼락에 걸린 쓰레기 너머로 따뜻함이 오갔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새벽 소음은 낮은 곳으로 울려 퍼졌고
신도들은 옥수수 튀김 한 봉지로 그들 셉니다. 호열자며 장질부사 따위의 역병이나 요즘 치면 독감만 돌아도 동네 곳곳에서는 외마디 울음이 터져나왔죠. 그때 우리 늙은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앓는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비는 일뿐이었습니다.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늙은 나무와 돌 앞에서 우리 어머니들은 무던히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이제 평균 수명 70년 시대의 우리들 생존이 그때 그 간절했던 기도의 덕이라 하고 믿어보고 싶은 마음은 아무 데서도 엿볼 수 없지만 그 기도도 효험이 없어지자 어머니들은 없는 살림에도 꼬깃꼬깃 모아두었던 지전을 내 푸닥거리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푸닥거리 끝에도 아이는 인명재천이지 하는 탄식을 들으며 일어나지 못했고 끝내 마을 야트막한 산비탈에 아기들 흙무덤 애총으로 묻혀 젊은 어머니들의 마음을 더욱 저리게 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 형제는 2남 5녀에서 1남 3녀로 줄곤했죠. 그래서 할머니들은 우리가 한참 컸을 때 내 위로 둘, 막내 위로 하나가 더 있었지 하며 고표로 지워진 호적 등본의 내력을 얘기해 지금쯤 살았으면 하는 셈을 하게 했지요. (60년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들 평균 수명은 55쯤으로 올라갑니다마는 그때 우리들에게 있어 노인들은 귀한 존재였고 오래 살았다는 까닭 하나만으로도 존경을 받아들였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격언에 집안에 노인이 있다는 것은 좋은 간판이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때 우리들의 노인들은 말 그대로 집안의 어른이었습니다. 또 노인들 말씀은 거역할 수 없는 우리들의 도덕률이었습니다. 하얀 눈이 마을을 온통 덮어버리고 아이들이 그 눈길을 빙판으로 만들며 미끄럼 타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동네 노인을 마주치면은 어른들 다니는 길을 미끄럽게 한다는 호통에 우리들 놀이는 끝나기 마련이었죠. 노인들이 네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다그치면 우리들은 냅다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인들은 동네 판관 역할도 마다 알았습니다. 부모에게 잘못하는 젊은이들을 불러 톡톡한 훈계를 내려 죽을 들로 하여금 권투도장 앞에 문전성시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서 나도 챔피언이 되자. 그래서 늙은 어머니 병환도 고치고 동생도 공부를 시키자 하는 헝그리 복서들의 로드워크 콧김이 남산 새벽길을 가르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기회라곤 유명 선수의 매맞이 상대가 고작 흠씬 맞고 난 뒤 맥값 몇 푼을 쥐고 다시 구두 닦기와 짜장면 배달길에 나서야 했던 소년들. 그러나 세월은 우리에게 고난만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란 말을 실감하지 못하던 우리들에게 어느 날 찾아온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새로운 국력의 면모들. 건국 40년 동안 단 한 개의 금메달밖에 맛볼 수 없었던 우리가 무려 6개의 금메달로 세계 10위를 차지했던 지난 84년 LA 올림픽. 그래서 스포츠는 단순한 경기력의 경쟁이 아니라 모든 산업과 지식, 과학의 집체로서 그 나라 국력을 가름한다는 철칙을 실감나게 해서 드디어는 체력은 국력이란 말을 실감하게 하던 순간들. 그리고 지난해 일본을 제치고 10억 중공과 끝까지 선두 경쟁을 벌였던 아시아 경기대회. 이미 우리에게 스포츠는 체육만이 아닌 지육의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집안에 태어나 공부 잘하고 품행 당정한 학생은 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자란 어느 교수가 외국 유학 생활에서 늘상 소외돼서 노라는 회고를 했다는 어느 경우에서 보듯 이제 오늘 운동은 머리가 아닌
몸체만으로는 해낼 수 없게 됐으며 그리하여 장학 퀴즈에 장원을 한 여학생이 장래 배필감으로 운동수이 되면은 서울 유학생들은 푸근한 고향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고향집에는 이제나 저제나 아들 오기 기다리는 어머니의 기다림이 동구 밖에서부터 느껴오기 시작했고 절박기가 무섭게 객지에서 배나 골치 않았는지 밥상부터 내옵니다.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꾸만 아들의 대학모를 이리저리 보란듯 만지작거리면 당신 앞에 선 아들은 이미 판사 검사였고 의사 박사였습니다. 저녁이 되면은 얼마 전 가슴 앓으며 내답한 소생각은 사라지고 아들 등록금 보내느라 충난 논맞이기 때문에 더욱 불어난 가난도 눈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서울 유학생 아들은 친구나 동생들 앞에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은 가슴속으로 앓는 그 우골탑의 죄스런 의미를 밤을 새워 곱씹곤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유학생 아들은 고향에서는 결코 고학생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국민학교라도 보낼 도리가 전혀 없었죠. 그렇게 했으니까 가르치지는 못하고 가르칠래 가르칠 형편이 되지는 못하니까 못 가르치고 학교조차 없어놓으니 어디로 학교를 그때 보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0년 한 세대. 찻싹이 없어 우마차를 얻어 타고 굴레방다리를 올라 신촌으로 오던 길 아래는 내려서면 절로 가는 에스컬레이터 전철길이 트여 있고 사람들이 소식과 소리에 갈증을 더해갈 무렵 우리 생활의 진공관 재생 기술 같은 또 하나의 개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른바 앰프촌의 등장입니다. 1958년 보리쌀 한 마리나 그 한 말 값인 그때 돈 400환만 내면은 유선 스피커를 통해 라디오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릿고개가 우리를 부황들게 하던 때여서 앰프가 설치된 집은 한 동리에 몇 집 되지 않았지만은 방송 개시 시간에 맞춰 때이른 저녁을 끝낸 동리 사람들은 앰프가 있는 집을 찾아 마시를 나섰습니다. 이제 그 소리통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있는 집 아이들이 제 또래에게 자랑하던 제니스 라디오도 그닥 부럽지 않게 됐고 이때쯤 앰프가 있는 집 아이들은 가정환경조사서에 라디오도 써넣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1959년 아무라든 50년대의 끝이 보일 무렵 우리 과학기술지는 더할 나위 없는 커다란 개가를 또 이룩합니다. 국산 진공관 라디오가 처음으로 생산을 시작했고 뒤이어 60년에는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좋아하던 라디오 퀴즈 프로그램의 최고 상품이 트랜지스터 라디오였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밝아진 듯 트랜지스터 라디오의 크기가 그만한 배터리를 거침없어지고 시골 벽지 학교를 가도 기악 합주단은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30년 전 장롱을 짜듯 대패질을 해서 만들던 피아노는 이제 한 해 8만 대씩이 외국에 팔려나가 질과 양에서 세계 수출 1위 국으로 올라섰습니다. 1950년대에 우리가 피아노를 조립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혀 그 피아노를 구경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첫째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일반인이 너무나 보지도 못한 것이 그동안 우리가 장족의 발전을 가져와서 오늘날은 세계에서 어떤가는 품질의 피아노를 만들고 특히 피아노의 최다 생산국인 일본을 완전히 수출로서 억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제 세계 정상에 지금 올랐다는 그러한 그 흐뭇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피아노를 이제 연습을 시작할 적에
어떻게 보면 아주 험악한 사막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 시대를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에 있는 그 한국 학생들 지금 얼마나 그런 평화스러운 그런 환경에서 얼마나 아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면으로 아주 부자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청계산에 새로 선 현대미술관은 그림이 없어 못 걸 정도로 전시 공간이 넘쳐나고 있고 유명 화가의 그림은 한 호에 몇백만 원씩에 팔려나가고 있는 오늘. 유아원 아이들이 36가지의 색, 48가지 색의 크레파스로 값비싼 스케치북에 그려내는 것은 전화와 서민들 마음을 우물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갓쓴 할아버지까지 모셔다 서울 부산 간 장거리 자동전화 개통식을 갔던 때가 불과 15년 전. 벨이 전화기를 발명한 지 100년에서 4년이 모자란 96년이 걸린 1971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동 전화가 새로 가설돼서도 전화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전화값만 천정부지란 말 그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꾸만 올라 가입자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다는 백색 전화 한 대 값이 집안채 값이란 얘기가 나돌던 그 시절. 전화값에 프리미엄이 붙던 시대도 불과 10년 안쪽 전의 일이었습니다. 프리미엄에 엄두를 못 내던 서민들은 그저 전화 가입 신청을 받는 날 밤을 새거나 꼭두 새벽부터 전화국 앞에 길게 늘어섰던 그 대열에 서럽게 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 가입 예약 승낙자 명부에 이름이라도 오르면 그 기쁨은 자식들 입학시험 합격한 것만큼이나 컸습니다. 그렇게 전화 넣기가 어려웠던 때가 엊그제 같은 5, 6년 전입니다. 지난 3월 서울의 어떤 전화국에서는 관할 구역 내 직장과 가정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전화 한 대 놓으라고 이른바 전화 세일즈를 벌였습니다.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달아주겠다고 간청하다시피 해서 전화를 팔러 다녔습니다. 전화 한 대 청약하겠다고 전화국 문전에서 밤을 새우던 그 꿈같이 여겼던 이제 이 학교 교문을 나서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앞으로 이 학교 동창생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평생 붙어 다니게 됩니다. 상급 학교로 진학하건 집안일을 돌보게 되건 앞으로 할 일이 서로 틀리더라도 맡은 바 일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신신당부하는 선생님. 아이들은 책상 위에 엎드려 일어설 줄을 몰랐었습니다. 교실에 와서 그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책상 위에 엎드려서 집이 갈 줄 모르고 흐느끼고 울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졸업반 아닌 딴 선생님들이 모두 와서 일으켜 세워가지고 보내면 다시 또 복도에 나가 울고 또 교실 또는 운동장 한 모서리에서 울고 교문을 잡고 나가지 않고 이런 광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졸업식을 마치고 그날 아니면 그 이튿날 그 어머니들이 자기 손수 만든 음식, 손수 만든 떡을 나누어 먹으려고 애쓰던 그런 모습은 참 정다웠죠. 가난한 몰골을 추스리기도 힘들었던 그 시절. 시골 국민학교의 졸업 앨범은 한 장짜리 기념사진이었습니다. 자, 날도 추운데 빨리 찍읍시다. 두툼한 잠바에 토끼털 귀가리깨까지 한 사진사의 재촉에 줄을 맞춰서던 남자아이들은 여자애들과는 가까이 서니 못 서니 하며 실랑이를 벌이나 치면은 사진사 아저씨는 기어코 에이 이놈들 똑바로 서지 않으면은 미국은 끝끝내 타양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둥이는 문둥이끼리 반갑다고 했던가. 같은 기대 속에서 같은 각오로 떠나 낯선 땅 한 모퉁이에서 유학생끼리 만나면
언제나 잔치 기분을 내며 몇 마디 고향 소식을 나누곤 했지만 어머니가 보내온 고향의 맛, 고향의 정성을 두고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측은한 일화를 만들어내던 것이 그때 유학생 사회였습니다. 그 60년대 같은 유학생 중에 좀 여유가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집에서 고추장을 요만한 병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냥 부모님이 보내주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한 몇 달 동안은 같이 그걸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고추장 먹을 때가 됐는데 고추장이 내놓지를 않고 오지를 않으니까 이상해서 그래서 대여섯이 이제 아파트에 가가지고 침대 밑을 보니까 그게 이제 고추장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얄밉고 밉사스럽게 생겨가지고 몰매를 줬다고요. 어서 빨리 돌아오라는 조국의 성화는 아랑곳도 없이 길고 긴 여름방학이 왔지만 유라민이 관광은 꿈도 못 꾸고 돌아갈 조국은 너무나 멀기만 하던 그때 긴 여름 낮을 뜨거운 양철 지붕 밑에서 열쇠를 깎으며 보내고 저녁에 담배를 파는 것이 여름방학의 변화일 뿐이었습니다. 세탁소 일도 했습니다. 멕시코 여인들 틈에서 다리미질을 할 때는 귀국하면은 꼭 어머니 옷을 다려드리리라 다짐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발. 흑인들 사는 마을만 골라 나이스 위그, 뷰티풀 위그를 외치면 제법 쏠쏠한 이문을 남길 수 있었지만 그 가발이 고향 동네 곳곳에 일제 때 쓰던 영사기에 필름은 또 대처 영화관을 몇십 번 돌고 온 낡을 대로 낡은 것이어서 화면에는 끊임없이 줄이 흘러 늘상 굵은 빗줄기가 내비쳤고 발전기의 잦은 고장은 결정적일 때 끊어지는 필름과 함께 가뜩이나 모기 각다기가 극성을 부리는 극장 안을 야유와 휘파람 소리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게다가 엉성한 녹음 처리는 끝내 그보다 몇 년 전까지 들을 수 있었던 무성영화 시대의 변사들의 구성진 가락조차 아쉽게 만들곤 했습니다. 3번간 이하에서는 뭐냐 그러면 필름을 갖다가 막 1000자짜리를 갖다가 1번간, 2번간에서 자꾸만 자르니까 4번간 정도 가면 필름이 1000자짜리가 400자 내지 200자밖에 되질 않는다 그런 얘기요. 스크라치가 무지무지하게 필름에 나가고 외정 때 쓰던 영사기들이 많아가지고 영사기가 좋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전부 이제 바꿔야 할 텐데 그냥 돈이 얼마 입장료도 얼마 안 맞으니까 그 영사기 자체를 그냥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영사기 자체에서 스크라치가 많이 나고 있다 그래. 구경거리라면 영화부터 떠올리게 되는 것은 도시라고 해서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부까지도 피폐해진 서민들 생활에 조금이라도 여유를 주고 또 요새 말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방안으로 영화를 장려했기에 50년대 말 서울거리에 드문드문 보이던 네온사인도 화신백화점같이 제법 이름난 백화점이 아니면 명보극장이니 을지로 계림극장 같은 영화관에서나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날아와 요란스럽게 잠을 깨우며 새벽의 단꿈과 현실을 냉정하게 갈라놓곤 하던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됐고 아침 구보를 할 때는 을에 동이 트는 새벽꿈에 고향을 본 후 하는 쿵가를 부르며 새벽꿈의 허전함을 달래곤 했습니다. 훈련이야 예나 지금이나 육체적으로 버겁기야 마찬가지이지만 원산 폭격, 한강 천리오, 토끼 뜀뛰기, 기합의 종류는 한이 없었고 기합줄 명분도 끝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교관이나 조교들은 어찌 그리 눈이 좋고 귀가 밝은지 선착순 집합이 늦는 신병들에겐 훈련화 문수가 보인다고 야단치고 눈알 구르는 소리가
자갈밭에 마차 고르는 소리 같다고 호통치니 참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어야 했던 선착순 행사나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혹은 낮은 포복 등의 고된 훈련에도 약간의 우연이 있다면 그건 고문관이 만들어주는 짬이었습니다. 오른발과 오른팔이 함께 올라간다든가 혼자서만 우이양 앞으로 가버려서 모두에게 안타까움과 속없는 웃음을 제공하던 고문관. 그냥 틈만 나면 이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라의 교장에서 잠깐 휴식하면 자고, 또 뭐 각해전투상에서 막 기어 올라가다가 이제 잠깐 정지 그러면 그냥 거기서 그냥 자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돌격하는데도 그냥 자고서 못 올라가는 사람이 나오고, 대학원을 나온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중대장까지 손을 들었어요. 그 사람은. 하여간 아무리 빨리 불러도 그 사람은 늘 지각이고, 걷는 폼이 그 팔자걸음을 걷습니다. 이게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훈련마다 늘 그 지각을 하고 그저 뭐 따라오지를 못하니까 아예 나중에 중대장이 그 공관님이라고 아주 중대장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 열애를 시켰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나 그 고문관 동료까지도 오와열을 맞춰 씩씩하게 행군을 하게 될 정도로 이른바 사회물이 다 빠져도 훈련으로 익숙해지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배고픔입니다. 기합반 훈련반으로 이리저리 뛰고 구르다 보면 식사 끝 하는 구령 소리에 쫓겨가며 보리밥 한 덩이 허겁지겁 채워놓은 뱃속은 금방 허기로 쓰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침투 훈련이다 각계 전투다 해서 야외 교장에서의 훈련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은 무겁고 둔한 애무원 소총을 들고 구보를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한두 번쯤 미륵구라는 이름이 더 친숙했던 캐러멜도 있었지만은 그 당시 만보 유행에 아무나 낄 수 없었던 것처럼 만보 미륵구도 아이들 손에 닿기엔 너무도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1950년 7월 1일 유엔군 지상부대가 부산에 상륙한 이래 남부여대 한 피난민들의 이목이 온통 국군 유엔군의 진격에 쏠려 있을 때 허기진 아이들의 눈초리도 코가 큰 병사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그 미군 병사 뒤를 쫓아다니며 구구단보다 먼저 배운 짧은 외마디 말로 기부미 쪼꾸렛, 할로 기부미를 외쳐댔습니다. 조회 같은 걸 이렇게 쓰다 보면은 혹시 미군 차들이 뒤에서 웅하고 소리를 내고 부웅하고 가면 그 가운데 몇 아이들은 지나가는 미국 사람들을 보고 할로 하면서 거기서 무엇을 하나 좀 던져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 애들 많이 봤었죠. 뭐 준대는 게 그저 몇 개 던져주면 와 가서 그걸 줍는 것도 봤고, 또 어떤 애들은 점잖은 애들은 뒤에서 서서 구경하는 애들도 있었고, 거기서 현장에도 먹지만 그 아이들도 다 집에서 비참하게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얻은 걸 집으로 가져간 애들도 많았죠. 뭐 나눠 먹으려고. 나이 어린 동생들이 레이션 초콜릿 추인검을 해결했을 때 철이든 10서너 살 둘째 형은 쇼리 하우스보이로 직업전선에 나섰습니다. 쇼리는 값비싼 칸가루표 구두약보단 침방울을 더 많이 묻히며 오른쪽 끝 소순탑이 지금 태평로의 시계탑이고 그 맞은편 탑이 중부소방서 막로, 그 왼쪽 검은 돔이 얹혀진 곳이 시청, 그 앞으로 3층짜리 동아일보 건물이 보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중앙 가로수단을 좌우로 길이 터 있지만은 오른쪽 궤도가 전찻길입니다. 1960년 6월 4.19가 나고 나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을 보기 위해 남대문 일대에 몰려든 환영 인파입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이 진귀한 손님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는 남대문밖에 없으니 남대문에 빼곡히 달라붙은 듯한 이 인파의 눌림에도 남대문은 온전했습니다. 60년대 중반이 돼서야 서울은 급속도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11층짜리 명동 유네스코 회관과 15층 건물인 조흥랭 본점, 31층짜리 3.1빌딩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빌딩의 거리. 럭키 서울은 서울 사람들을 급하게 만들기 시작했고, 언제는 얼마 안 가는 그 전차싹 아끼느라 부러워했던 전차 타기가 답답하게 느껴졌고, 드디어는 전차가 교통의 방해꾼이라고 전차를 차버렸습니다. 전차 시대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불과 15년 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들은 성급하기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웠지만은 종이완관을 쓴 헤로드왕 역할도 즐거웠고, 쌀이나무 지팡이를 들고 집사님 애기 지조기로 유태인식 터반을 만들어 수틀로 고정시키면은 정말 동방박사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구유조차 구할 수 없어 마리아는 그저 아기 예수를 내내 안고 있어야만 했지만 2000년 전의 예수님처럼 곱슬머리라고 아기 예수 역을 맡긴 목사님 딸이 울지 않는 사실이 어린 마음에도 대견스러웠습니다. 성가 연습도 했습니다. 찬송가를 갖추기도 어려웠던 그때 막대기에 건 커다란 종이에는 찬송가 가사가 적혀 있었고, 어린 신자들은 탄일 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울린다고 결코 은은하지 않게 씩씩하게도 불러댔습니다. 탄일종은 깊고 깊은 산골 오두막사리에도 고난이 기어올라 만들어낸 토해 산비탈 판잣동네에도 울려 퍼졌습니다. 마음뿐 아니라 생활까지 가난하던 신자들은 어느 곳에든 있었기에 새벽송 도는 성가대원들은 산꼭대기 가까이까지 계단길을 오르고 또 올라가야 했습니다. 유엔 모자를 쓰고 벙어리 장갑을 끼고도 호호 손을 불어야 할 만큼 크리스마스 이브는 추웠지만 성가대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잠옷 성스럽게 불렀습니다. 새벽송 성가대를 맡는 신도는 지니고 있는 옷 가운데 가장 좋은 옷을 정성스레 꺼내 입고 마중을 나갔지만 담벼락에 시래기를 말려 겨울을 나야 했던 형편에서 성가대에게 답례할 음식은 고작 옥수수 튀긴 것 한 봉지일 뿐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지나가고 교회 신발장에 고무신이니 하얀 줄 쳐진 운동화들이 가득 찰 때면은 크리스마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인자하던 목사님 모습은 자줏빛 가운 속에서 그날따라 더욱 엄숙해 보였고, 설교와 기도가 모두 그렇게 은혜로울 수 없었습니다. 예배 뒤에는 50년대 초반의 유습처럼 아이들에게 연필과 종이가 나눠졌고, 톱밥이 타는 난로가에 둘러앉아 빵 하나씩을 먹을 땐 괴로웠던 그 피난 시절을 생각하며 그 작은 기쁨에도 감사했습니다. 크리스마스리라 하고서 이제 청년들, 학생들 이제 다 뭐 이제 교인들이 없으니까는 그저 학생들, 청년들이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몇 분 이제 어른들이 계셨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가정을 이제 이렇게 그 새벽생활 돌 때마다 시구리야 뭐 10리씩 5리씩 그렇게 가는 데를 논두랑 밭두랑으로 하면은 눈은 하얗게 오고 또 바람은 불어서 춥고 그런 데로 이제 다니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좋대 기분이. 모두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던 50년대 후반. 너도 나도 먹고 살기에 급급한 하루를 보내야 했지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거리에 구세군의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구호들이 내걸린 철탑이 언제나 버티고 있어 매주 바뀌는 국민학교 주훈처럼 불조심하자, 나무를 심자라는 표어가 서울을 내리누르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부끄러운 것, 그 고정관념 때문은 아니었겠지만은 우리들 판자촌 고난을 대표하던 청계천 덮은 길 위로 3일 고가도로가 덧놓이고 31층짜리 3.1빌딩이 서울의 새 명물로 등장한 것이 70년. 이보다 앞서 외국 풍물처럼 청와대 뒤 북악산의 스카이웨이가 개통되면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뀌고 있었지만 서울 빌딩들은 북쪽으로 난 창을 언제나 가려야 했습니다. 불과 20여 년 전, 우리는 순서도 없이 늘 급하게 살아야만 했죠. 지은 지 4개월 만에 무너져 33명의 인명을 앗아간 와우 아파트. 그래서 언제부턴가 미군들 사이에서는 청계천 위 3.1 고가도로는 위험하니 다니지 말라는 말이 나돌곤 했고, 밀어붙이기로 시작됐던 그 3.1 고가도로는 이제 서울의 흉물로 변해 철거될 운명에 놓이게 됐습니다. 늘어가는 것이라고는 판잣집뿐인데 불과 30년 전 서울이 비대해지면서 그때 함께 늘어간 것은 복덕방과 투기꾼이었고, 요령 능한 사람이 서울살이 잘한다 하는 말은 요즘도 우리들 삶을 그늘지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내 고향입니다. 그 여름 날밤 개구리 울음소리 같던 한글 공부. 소록도를 찾아가던 하나운이 처마 밑에서 개구리 울음소리에 서러워지었다는 시. 각야 거결을 읽고 노천명을 울게 했다는 그 각야 거결은 하나 둘 우리의 까막눈을 눈뜨게 했습니다. 그때 유행처럼 번지던 농촌 계몽운동에 한몫 거둔 것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지금이사 도시 사람들이 농민들에게서 풍요에 대한 감사라든가 근면함 또는 그 밖의 삶의 지혜를 오히려 배우는 폭이 됐습니다만 1960년대 그때 대학생들이 펼치던 한글 깨우치기와 의료 봉사 등 계몽 활동은 피폐한 농촌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곤 했습니다. 그리해서 1966년에는 4사람의 1명꼴이던 문맹률이 14%로 떨어졌고 1970년에 이르러서는 12%로 더 낮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한글을 깨친 늙은 어머니로 하여금 시집간 딸아이에게도 편지를 쓰게 만들어서 애미야 보아라로 시작되던 밤새 쓴 편지는 받침이 빠지기 일쑤고 한자씩 빠진 문장투성이었지만은 도시로 시집간 딸의 눈물을 자아내게 했고 시골 우체부들의 우편 행랑을 점차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글을